안녕하세요. 사슈갈견입니다. 어, 원래 오늘 영상 안 올리려고 그랬는데, 월요일에 그냥 안 봐도 급락으로 시작할 것 같아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영상을 좀 빠르게 그냥 넘어갈게요. 자세한 건 제가 멤버십으로 올리려고 했던 건데, 예, 일단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빠르게 그냥 훑고 지나가는 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우선 뭐, 예, 참고 자료고, 매수매도 예, 그런 영상 아닙니다. Q1을 하죠. FOMC에서 이번에 발표가 났습니다. 네, 저희가 Q1을 단기채로 하냐, 장기채로 하냐를 한 달 전 정도에 토론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단기채로 할 것 같다. 뭐 어떤 분은 또 장기채로 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의견 내가지고 서로 얘기를 했었던 그게 있죠. 그게 아마 저희가 11월 14일인가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한 달도 안 돼서 아무튼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발표가 나왔어요. 큐티를 중단하자마자 QE가 진행이 된 건데 제가 큐티 중단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Q2를 하려면 QT를 중단해야 되기 때문에 큐티 중단 자체가 되게 호재다. 뭐 어떤 분들은 큐티 중단, 그러니까 비관론자들은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큐티 중단이다. 큐티 중단일 뿐 뭐 QE나 이런 거 아니다 그랬지만 QE를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큐티가 당연히 선행이 되었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큐티 중단 자체가 되게 호재였고 큐티 중단할 때도 동시에 발표된 게 MBS 채권 상환이죠. 상환 도래분에 대해서 단기채로 이제 자산을 변경하겠다. 그런 것도 발표를 했었고 사실 그것도 엄청 큰 호재였고 그다음 이번 FOMC에서 드디어 단기채 QE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이 적진 않아요. 월 400억 달러 정도 단기채 매입이 예정이 되어 있고 이 아래 제가 200억 달러라고 적어 놓은 거는 제가 연초에 이제 큐티 중단 시점 예측하는 영상 올리면서 썼던 자료 장표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24년 4월에 나온 뉴욕 연준에서 발표한 공개시장 조작 보고서에 어떤 식으로 공개시장 조작을 하겠다라는 그 기준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줬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보시면 GDP 대비 지준금의 비율을 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풍부한 지준, 뭐 충분한 지준 뭐 그런 거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좀 나눠놓긴 했는데 아무튼 GDP 대비 지준금을 가지고 공개시장 조작의 가이드라인을 잡겠다라는 얘기를 해줬었고 이미 요 파월이 말했던 200억 그러니까 핑계 댄 거죠. 원래 경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준금을 우리가 계속해서 채워줘야 돼. 그게 월 200억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 근데 26년 4월에 세금 납부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은 어쩔 수 없이 또 지준금은 하락하고 TGA로 그 돈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럼 그때 가가지고는 또 TGA 채운다고 지준금 하락할 테니 지금은 일단 속도를 높여서 월 400억 달러 정도의 단기채 매입을 실행할 거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뭐 별건 아니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예, 연초에 나왔던 보고서를 보더라도 어느 GDP 대비 일정 지급준비금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QE를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했던 게 파월이 말하는 요 월 200억 달러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충분히 할 법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핑계로 되는 거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급준비금을 늘려줘야 돼.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기술적인 QE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장표를 제가 몇 번 보여드렸었어요. 그 말을 파월은 하려고 했는데 그냥 200억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4월에 세금이 있어서 월 400억을 할 거야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또 좋은 점 하나가 언제 중단할지 모르는 큐인데 적어도 내년 4월까지는 하겠구나라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또 던져준 거예요. 완전 나이스한 거죠. 월 400억 달러면 진짜 엄청 많은 양이긴 해요. 제가 예전에 19년에 이미 레포 사태가 한번 났었죠. 여기 보면은 레포 금리가 쭉 치솟은 게 있는데 요때도 동일하게 QE를 진행을 했습니다. 단기채 매입하는 거를. 그래서 낮 QE라는 이름으로 QE를 진행을 했고 QE예요, 그냥. 진행을 했고 보시면 그 당시에 나스닥이 예,
레포 사태 일어났을 때가 8천 정도였는데 그 뒤에 월 600억 달러 정도씩, 600억 달러씩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하고 코로나 와가지고 빠그라졌죠. 6개월 만에 보시면 8천에서 만까지 올라가 있죠. 말은 낮Q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산 시장에는 분명히 상승을 일으켰다. 이때가 월 600억. 적지 않았죠. 이때도. 근데 지금도 월 400억이면 절대 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MBS 상환분에 대해서 단기채로 다시 투자한다는 부분. 그 부분까지 하면은 월 550억 달러 정도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 딱 19년대랑 비슷해요. 물론 19년도에 나스닥은 보시면 8천이었고 지금은 2만 뭐 3, 4천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좀 훨씬 규모가 커지긴 했어요. 경제 규모도 커지기도 했고 코로나 이후니까 이거 코로나 이전이니까 요거는 코로나 이후에는 확실히 모든 자산이 인플레가 오기도 했고 뭐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 이때의 600억과 지금의 600억은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그래도 분명히 적진 않습니다. 이 600억이라는 양 자체가. 제가 자꾸 왜 600억이라고 표현하는지도 이거는 길게 설명을 해야 돼서 이거는 제가 멤버십에다 할게요. 이 MBS 채권 만기 도래분이 지금 큐티를 진행하고 있었죠. 최근까지. 국채 600억. 처음에 국채 600억에 MBS 350억. 그래서 두 번째, MBS는 내비둡니다. 국채만 350억 달러 감소시키죠. 양적 긴축하던 거를. 왜 국채만 할까요? 이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왜 MBS는 내비두고 국채만 줄이나?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국채 거의 다 없애고 그냥 50억, 월 50억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그냥 정지한 거라고. 자, 여기서 이게 MBS가 중요해요. MBS. 국채가 롤오프 될 때랑 MBS가 롤오프 될 때랑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합니다. 요게 짧게 설명을 드리면 MBS는 지금 어차피 만기가 한참 남았어요. 과거에 08년에 채권 매입할 때, 요 당시에 MBS랑 이런 거 매입할 때, 이때 매입한 MBS 채권들은 만기가 막 20년, 30년씩 남은 채권들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만기 상환이 되지 않아요. 지금 롤오프 되는 부분들은 뭐냐? 자발적으로 와서 상환하는 거예요. 가령 내가 주택을 대출을 내서 구입을 했었는데 매도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뭐 돈이 생겨서 갚는다던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금리가 좋은 곳이 있어서 여기 대출 상환하고 리파이낸싱으로 다른 곳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뭔가 자발적인 상환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BS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이 집을 팔아도 이 집을 다시 사는 친구가 다시 어딘가에서 MBS 채권을 발행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A가 집을 팔았어요. 이 MBS 채권의 채무자였던. 그러니까 상환을 한 거죠. 그래서 이 MBS 채권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 주택을 팔았을 때 누군가가 B가 다시 입주하려고 주택을 살 거 아니에요. 그 B가 다시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연준의 대차대조법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M2. 제가 보는 유동성은 M2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QT가 지금 몇 년 동안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시장이 저렇게 올라가 있는 이유는 QT 하는 과정 중, 그러니까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축소가 됐지만 M2는 들어가 보시면은 미친 듯이 날아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다 회복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QT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올타임 하이를 찍고 있는 게 M2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MBS가 만기 도래하는 분은 물론 350억도 택도 없었죠. 보통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사이 정도가 상환이 됐었는데 월마다 심지어 그 상환하는 분도 그냥 그 대출을 해주는 주체가 연준에서 시중은행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렇게 되면은 초기에 창출되었던 신용화폐 M2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단지 돈을 빌려준 사람만 바뀌었을 뿐. 근데 국채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국채는 만기 도래했을 때 상환을 하게 되면 연준에서는 대차대표에서 자산에다가 국채를 기록하고 부채에다가 지급준비금에다가 그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 자산에다가 국채 100, 부채에서
지급준비금에 100 이렇게 썩어가지고 신용화폐가 지급준비금으로 창출이 되는 게 있는데 국채 같은 경우에는 만기에 도래하면은 TGA에서 마이너스 100 그리고 국채 마이너스 100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대차 대표를 그려서 말씀드려요. 대충 그릴게요. 일단 MBS는 이해를 하셨겠죠? 물론 모든 MBS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진짜 내가 돈이 생겨서 갚았을 수도 있고, 아니, 그래도 어지간하면 다시 리파이낸싱 되거나 그 대출 초기에 생성된 신용화폐 자체는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연준에서 그냥 시중은행으로 넘어갔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국채인데, 국채가 처음에 연준이 매입할 때는 국채 100, 부채 항목에 지준 100. 이렇게 썼어요, 처음에. 근데 이게 만기에 도래했어. 이제 연준이 QT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 만기에 도래해서 얘를 이제 없앨 거예요. 그럼, 자, 지준이 같이 없어지는데, 이거 초기에 매입을 했을 때는 이렇게 됐지만, 지금 채권자, 채무자 상황은 TGA가 됐겠죠. 지준으로 들어간 게 어차피 또 여기 들어갔을 테니까. 예. 그러니까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이 채권에서 마지막에 만기에 딱 도래할 때는 TGA, 그러니까 재무부가 결국에는 연준한테 상환을 해야겠죠. 국채를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채권자가 연준인 거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재무부는 어차피 똑같이 발행을 해야 돼요. 롤오버 해야죠. 연준 재무부 입장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부채라는 게 계속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뭐 내가 3월에 100만큼 발행을 했다고 하면은 다시 만기 도래하는 거에다가 추가로 발행을 해야 되죠. 110만큼 이자 낼 거 내고 내가 또 쓸 분량이 있다 보니까 계속 부채는 늘어나게끔 국채 발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순 발행량을 보는 거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삭제는 됐어요. 근데 재무부 입장에선 다시 발행을 해야 되죠. 국채를. 근데 요 다시 발행할 때 TJ 100을 다시 채워야 되는데 어디서 채우냐? 이번에는 민간이 받아줘야 됩니다. 채권자가. 그래서 지준이 마이너스 100이 되고 TJ가 플러스 100이 되게 돼요. 국채는 최종적으로 QT에서 롤오프를 하게 되면 만기에 도래한 채권에 대해서 뭐야 연준의 자산에서 국채 100 지우고 TJ에서 상환하죠. 대신에 곧바로 다시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그 채권은 민간이 사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재무부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거나 이럴 건 아니기 때문에 신용화폐가 새로 창출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국채는 QT를 하게 되면은 확실히 시장에 충격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MBS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다릅니다. 단지 돈을 빌려주는 사람 이름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연준, 은행 요 두 곳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채권자만 바뀐 거지 시중에 돌고 있는 M2는 줄지 않는다. 줄지 않는다? 줄긴 줄겠죠. 실제로 그냥 만기를 갖는 것도 있고. 근데 QT는 국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명확하게
뭐 600억 롤오프 한다고 치면 그대로 시장에서 이 600억만큼이 사라지는 건데 MBS 같은 경우는 그냥 M2로 여전히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드린 건데 요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멤버십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걸 하다 보면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이 MBS 채권을 단기채로 변경하는 게 저는 이게 QE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QE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이게 QE예요. 시장이 이거 발표했을 때 별로 반응이 없었죠. 이게 뭐 Q인지 뭐지. 근데 만약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네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왜 틀렸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게 Q2로 보는 사람입니다. 이거 QE. 그래서 저는 이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0억에서 600억 정도 되겠구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꽤 리즈너블 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지금 MBS 채권 만기 도래분은 만기 도래했어, 어차피. 근데 시중에서 어차피 신용화폐가 여전히 창출이 돼. 근데 연준은 MBS 채권 이걸 줄이는 게 아니라 MBS 채권이 빠졌죠. MBS 채권을 뺐는데 다시 그거를 국채로 채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국채를 다시 사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단기채 150억에서 200억 정도 사게 되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제가 보통 머릿속에 고민을 한 두세 개 정도 항상 넣어놓고 다녀요. 이게 무슨 요즘 정신병인가 가끔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냥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샤워하다가 문득 답이 떠오르거나 아침에 눈 딱 떴는데 칼 때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아침에 눈 딱 떴는데 딱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 MBS 채권을 국채로 바꾸는 게 그냥 자산 변경으로 볼 게 아니라 생각보다 꽤 부양 효과가 있겠다. 요게 제 결론입니다. 그 진짜 아침에 눈 딱 떴는데 딱 생각나가지고 와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아무튼 제가 지금 말한 논리에 뭔가 이렇게 좀 반박할 부분이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물론 막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보면은 MBS 채권 같은 경우는 장기고 얘는 단기죠. 어떻게 보면 시장과 연준 두 곳만, 두 사이트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듀레이션이 길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이 긴 듀레이션에 대해서. 근데 이, 뭐라 해야 될까, 텀 리스크를, 기간 리스크를 시장에 전가시키는 거죠. 나는 안정적인 국채이면서도 듀레이션도 짧은 단기채를 가져가고 시장에다가는 위험 자산이면서 만기도 긴 그 두 가지 리스크를 시장에다가 전가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건 제가 지금 배제했어요. 저는 사실 자산에 그냥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딱 그것뿐이기 때문에 리스크라는 것도 사실 터지지만 않으면은 뭐 상관없죠, 뭐. 누가 레버리지 엄청 일으켜가지고 내가 들고 있는 주식 막 사준다? 내가 하이닉스 샀는데 개미들이 내 뒤를 따라서 신용 써서 사준다? 근데 알바 아니죠, 솔직히. 터지지만 않으면은 내 입장에서는 좋죠. 누가 빚까지 내가지고 내가 샀던 거 더 비싸게 사준다는데.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터지지만 않으면 상관없다. 근데 이게 지금 뭐 당장 MBS 채권 시장에다가 요 물량 던진다고 해가지고 뭐 전가시킨다고 해가지고 뭐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너무 미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요 MBS 채권을 단기채로 바꾸는 것 자체로도 이미 QE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서 월 500억이 넘는 양이기 때문에 과거 레포 발작 때 낮 QE 진행했던 거랑 비교를 해도 절대 적은 양은 아니다. 그때랑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그때 8천에서 만 올라가던 그 규모랑 지금 2만 넘어가 있는 지금의 규모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도 분명히 부양 효과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아무튼 요 MBS 채권을 단기채로 바꾸는 거를 좀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시장에 영향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요건 제가 아무튼 멤버십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게요. 지급준비금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게 왜 제가 영향이 큰지 한번 볼게요. 자, 월 400억씩 사주기로 했어요. 월 400억. 월 400억 사면은 요거 한 칸이 2천억 달러입니다. 5개월 정도 지나면은 요거 한 칸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23년부터
보면은 뭐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거 보면은 이 한 칸 한 칸이 엄청 커요. 이거 지금 뭐야 코로나 때 돈 풀어가지고 했을 때 4조까지 올라갔을 때 보면은 무려 5개월만 지나도 이 한 칸이 올라간다니까 2천억이 부양 효과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조금 그 500억 달러라는 게 400억 달러만 놓고 봐도 그 MBS 채권 잘 뺄게요. 이건 이 지급준비금이라는 거는 연준에 대차대조표기 때문에 MBS 채권 팔고 단기채 매입하는 부분은 여기에는 반영 안 됩니다. 진짜 그거는 연준에 대처해서 말 그대로 자산에서 항목만 그냥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MBS가 국채로 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월 400억 달러씩 올라간다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연준의 대차대조표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5개월 정도 지나면 요 한 칸이 올라간다. 지금 요 꼴딱꼴딱 하고 있죠. 3조 가지고 뭔가 이렇게 기준을 잡았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3조가 깨지니까 소파 금리 난리가 났죠. 어디 있어? 제가 SOPR 금리를 안 들고 왔네요. 제가 지금 약간 장표를 좀 지우고 이번 영상 만들어가지고 좀, 네, 그걸 빼먹었네요. 여기 있네요. 보면은 최근까지 원래 IORB 금리를 살짝살짝 소파 금리가 터치하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올 때도 있고, 요 보통 분기 말 뭐 이럴 때 올라오고 막 그랬었는데, 보시면 최근에는 거의 그냥 올라타 있어요. 한 달 정도. 11월 내내 올라타 있었고, 그러니까 자산시장이 안 좋았던 거고.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자산시장이 굉장히 예, 그 사람들이 말하던 3조 이하로 내려가가지고 뭔가 단기 자금 시장에 좀 문제가 있다고 했던 게 실제로 저렇게 소파 금리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괜찮은 부분 중에 하나는 올 연말까지는 그래 뭐 8,500억 달러 뭐 쌓아놓는다 치지만 TJ가 그러니까 연준이 쌓아놓는 게 무슨 항상 9천억 달러 정도에다가 뭐 이렇게 레벨을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 보시면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써요. 쭉 빠집니다. 근데 무려 이게 지금 1조 달러 가까이 쌓여 있었고 지금 1,500억 달러 정도 시장에 방출이 되면서 예, 다시 좀 시장에 돈이 돌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연준이 지금 저 단기 조달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QT 중단, QE 시작 바로 때려버린 거예요. 오죽했으면. 근데 왜 빠짐? QE도 하고 MBS TV로 바꾼다고 하는데 왜 빠졌냐? 그 왜 빠진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보통은 QE 합니다 하면은 그 기대감으로 빵 떠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진짜 돈이 없어. 시장에 진짜로 돈이 없어. 예전에는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씨앗이 이렇게 쭉 있고 물이 그래도 한 동이 정도 있었어. 한 말통이 있었어. 그래서 거기서 그냥 이렇게 모종만 잠깐 싹 틔워 놓으면은 앞으로 QT 할 게 보여. QE 할 게 보여. 앞으로 태양도 엄청 쬐 거고 비도 올 거야. 그럼 지금 당장 막 모종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씨앗 발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발화할 만큼의 물조차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시장이. 그래서 이번에는 QE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QE가 진짜로 진행이 돼야 시장의 유동성이 풀려서 뭐가 빵빵 터져 올라가는 거지. 지금은 조금 거시기하다. 애초에 지금 그 씨앗을 틔울, 발화시킬 물조차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에는 기대감만으로 오를 수가 없고 진짜로 돈이 돌아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 그래서 지금 저번 주에 한번 QE가 진행이 됐고 한 70억 달러 정도 했던 것 같고 내일 월요일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80억, 81억인가? 다시 채권 매입할 겁니다. 이제부터 해야 슬슬 돈이 돌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에 보면은 막 전체적으로 시장이 빠그러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주 타겟팅으로 AI와 관련된 곳들만 타겟팅으로 빠져 있어요. 브로드컴, 뭐 십몇 프로, 마이크론, 엔비디아, 샌디스크, 샌디스크도 막 십몇 프로 빠져 있죠 지금. 그 외에 다우존스, S&P, 러셀 보면은 괜찮아요 거기도. 뭐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막 금요일에 난리 났던 거는 우리나라 지수가 유난히 반도체에 민감하게 특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야간 선물 시장에서 2.4% 빠져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거지.
막 그렇게 미국 증시가 난리가 나진 않았습니다. 금요일에 테슬라도 2점 몇 프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절대. 그러니까 제가 원래 리스크 관련돼가지고 영상 최근에 올렸던 거 두 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엔캐리 어나이딩 되는 거 어떻게 하냐 했는데 오늘 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엔캐리가 쇼텀으로 엔캐리 돌리는 거는 여기 투기적 포지션이 아니라 선물 포지션에서 롱으로 잡고 있냐 숏 잡고 있냐를 봐야 되는데 순매수 포지션 보면은 롱으로 잡혀 있습니다. 작년 이 뭐야 8월 5일 제 생일 전날에 그 엔캐리 트레이딩 어나잉이 되면서 숏스퀴즈가 났던 그 부분은 그러니까 숏 물량이 엄청 보시다시피 엄청 쌓여 있다가 이게 한 방에 롱으로 돌면서 그게 다 어나인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폭탄이 만들어져 있지가 않아요, 애초에. 지금 별로 없잖아요. 순매수 포지션이 애초에 롱으로 잡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그거는 막 터지는 않는다. 대신에 롱텀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아마 다음 주에 BOJ가 25bp는 올릴 거고 그래도 좀 괜찮은 부분은 자 155N 계속 말씀드렸죠. 요거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 될 것 같다고. 일단 일본에서 지진 나고 있는 부분 하나 있고 최근에 일본 GDP 발표된 거 보면 역성장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지금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인플레를 잡아야 돼요. 근데 그 인플레를 잡으려면 엔화가 너무 약세로 가는 걸 막아야 된다고. 그래서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건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미국에서 먼저 되게 완화적으로 금리를 빠르게 내린다고 하면 엔화가 그렇게 무작정 약세로 가는 거를 당연히 상대국에서 금리 인하를 해주고 있으니까 일본이 굳이 올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일본이 금리 인상하는 거는 요번에는 일단 시장이 시그널을 잘 줘놨고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굳이 이번 기회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서 25bp 이번에는 올리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올리는 거는 조금 보수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말 효과가 하나 있죠. 월말, 분기말, 연말 다 겹쳐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RRP 보면은 연말마다 꼭 치솟아요 한 번씩 이렇게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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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족. 요거는 그냥 윈도우 드레싱 때문에 그래요. 이 회계 자산 관리 때문에 내가 레버리지 투자했던 거 다 현금화 시키는 그러니까 지금 내 포트폴리오가 되게 양호한 것처럼 보여야 되는 금융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연말마다 그냥 한 번씩 하는 이슈예요. 그래서 산타 랠리 한 번 하고 보통 마지막 한 주는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돈이 이렇게 묶여서 그러는 건데 연말에. 그래서 그냥 연말은 일단 잘 넘기면은 내년에는 분명히 좋은 게 있지 않을까. Q2도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이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572. 지금 내가 멤버십 용으로만 올렸는데, 또 너무 힘드실 것 같으니까 힌트를 좀 드릴게요. 일단 야간 선물에서 코스피 200 기준으로 575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2점 몇 프로 찍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급락이 나올 거예요. 장 초반에. 근데 외국인 옵션 포지션이 하방으로 572까지는 괜찮은데 572 아래로는 엄청 손실 크게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572를 방어하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콜옵션도 좀 매수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외가 좀 윗방향으로 좀 멀리 있어서 아마 그거는 그냥 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월요일에 외국인들이 하는 액션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금요일까지의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아래로 572까지 디펜스 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나 그 자리 가면은 사는 기회로 예,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금요일까지의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월요일 위클리 만기 있죠. 그거 포지션 어떻게 움직이는지 장중에 보면서 대응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자, 이거는 진짜 멤버십만 하려고 그랬는데 뭐 할게요. 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냥 오늘 지금 이것도 12시 넘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하고,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정도에는 들으면 딱 괜찮겠네요. 감사합니다. 빠잉!